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사건은요,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여러모로 당황스럽고 놀랍습니다. 어쩌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범인을 아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야, 우리가 알만한 사람? 뭐 그럼 유명인이거나 얼굴이 공개된 범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2013년 7월 1일 월요일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30대 부부가 파출소를 찾아옵니다. 저희 언니가 여행을 갔는데요. 분명히 일요일엔 돌아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정이 넘어도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 신고를 하러 온 거잖아요. 월요일 새벽이니까 조금 늦어지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언니가 갑자기 여행을 가겠다고 동생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이미 신고 5일 전인 6월 26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각이 오후 1시 40분쯤이었고요. 근데 다음 날인 27일부터 언니가 전화기까지 꺼버려서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행 간 지 5일이나 됐고 네. 전화기를 꺼놨다는 게 문자 메시지만 딸랑 하나 이렇게 보내놓고 갑자기 여행을 간다? 이게 뭔가 이 느낌만 보면 진짜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동생 말로는 최근에 언니가 자신과 같이 하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머리를 식히러 여행을 간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오겠다던 일요일까지 기다렸다고 했는데요. 부모님이랑 언니까지 다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던 터라 5일간 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자 가족 모두가 걱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이야기는 없었나요? 네, 언제까지 돌아오겠다는 말만 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누구랑 어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를 몰고 나간 건 확실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해외는 일단 아니네요. 그랬던 걸까요? 언니의 차량이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도로 CCTV에 잡힙니다. 동생에게 여행을 가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약 1시간 10분 전인 26일 낮 12시 27분에 말이죠. 1시간 10분 전에. 떠날 채비를 다 하고 여행지로 이동을 하다가 중간에 동생한테 문자를 보냈나 본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 이게 언니 차인가 보네요. 운전석이 좀 의심스러운 장면이 아닐까요? 운전석이요? 뭐 살짝 비치는데요. 운전석에 약간 남자 같지 않아요? 호리호리한 체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합니다. 조석에는 사람이 안 보이고. 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운전자가 남자인 것만 알아차렸는데 우리 강력계에서 팀장만 10년을 한 윤 형사님 눈엔 아주 또렷하게 확실한 사실 하나가 포착됩니다. 뭐가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특별한 건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보통 체격의 성인이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와는 달리 체격이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조직폭력배나 운동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꽉 차 보인다. 그렇죠. 저 뒤에 지금 운전석 의자 등받이가 안 보이잖아요. 네. 야, 조직폭력배나 운동선수. 근데 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자가 누군지
혹시 실종된 언니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동생 말로는 4개월 정도 언니랑 만났다고 했고요. 저희는 운전자가 남자친구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연락을 해봤는데요. 경찰이라고 밝히자마자 그 남자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저희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바로 와보라고 했죠. 근데 저희 강력팀으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운전자가 아닌 겁니다. 보통 체격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여행 간 사실을 가족들보다 하루 늦게 알았더라고요. 야, 운전자가 남자친구가 아니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남자친구랑은 무슨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까? 26일 아침에 휴대전화로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오전 11시쯤부터 여자친구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다음 날인 27일 아침에 메시지 2개가 왔는데 그 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습니다. 야, 여자친구랑 4일 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걱정만 하고 있었다?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때부터 왠지 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형사님께 여자친구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듣고 뒤늦게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졌을까요? 실종자의 남자친구가 형사님께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나 머리 식히러 친구랑 놀러 왔어. 걱정하지 말고 연락 못해도 이해해줘. 힘든 거 다 잊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6월 27일 오전 8시 53분을 시작으로 1분 간격으로 2통의 메시지가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원래의 말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올라갈 거야 하면 이것도 그냥 이제 연인 사이에 애교를 섞은 말로도 가능하고. 이것만 봐서는 뭐 이상한지 전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할 게 없죠. 네네. 그런데 남자친구가 대화창을 내리니까 이전에 서로 나눴던 대화가 보이는데요. 아, 그 전에 날씨 좋다. 많이 더울 것 같아. 일 나왔더. 아예 다른 사람인데 맞춤법이 그지? 비슷한 듯 다른 게 저거를 착안해서 쓴 게 꼬얌 하나거든요. 뭐 저 물결이나 점점만 봐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27일날 보낸 건 다른 사람이 보냈다는 건데. 이상한 건 저렇게 완전 다른 말투로 여자친구가 문자를 보내고 전화가 4일간 꺼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경찰에 신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죠. 게다가 실종된 여성의 주변을 탐문할수록 이 사건의 범인이 실종자의 측근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실종 신고를 할 때 언니랑 같이 하던 가게를 최근에 정리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종되기 며칠 전 가게를 처분한 권리금 4천만 원이 실종자의 계좌에 입금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흔하게 보이는 게 예차지만 당시만 해도 예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종자가 타고 다녔다던 아까 CCTV에 찍힌 차량이 벤츠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실종자의 재산을 노리고 납치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외제차의 권리금 4천까지. 그러면 목적이 돈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목돈이 생겼다는 걸 알만한 사람이 그런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차가 어디로 갔는지부터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수사팀은 곧바로 강력 사건으로 전환한 후에 실종된 여성의 남자친구를 포함해 최측근들을 모두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실종자 차가 어디로 움직였는지부터 추적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루 만에 운전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어? 하루 만에 운전자가 또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그 덩치 큰 남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발견된 건데요? 실종자 집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화성 시내 번화가에 위치한 공영 주차장이었습니다. 27일 저녁 7시쯤 주차장에 들어왔다가 새벽 2시쯤 빠져나간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었는데 이번엔 보통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남자친구. 그렇죠. 남자친구가 보통 체계를 했잖아요. 남자친구. 이 남성이 신용카드로 주차비를 결제해 곧바로 카드 명의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종자의 남자친구가 아닌 번화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또 다른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CCTV에 잡혔던 덩치 큰 남자도 아니고 보통 체격의 남자친구도 아니고. 근처 아파트에 사는? 응. 아니 근데 그 실종자는 지금 흔적도 안 보이고 남자들만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남의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주차장에서 실종자의 차를 가져간 남자 만나는 봤나요? 네, 집으로 바로 찾아갔는데요. 저희가 왜 왔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실종된 여성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모른다니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차를 끌고 다닌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자기 회사 대표에게 넘겨받은 차라고 했습니다. 대표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돈을 갚을 때까지 임시로 차를 대신 받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 대표는 만나보셨죠? 네, 대표도 바로 만났는데요. 이 사람도 실종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아는 사람에게 받아야 할 돈 대신 차를 넘겨받은 거라고 했고요. 차를 받은 날이 6월 26일이라고 했습니다. 실종자가 여행 간다고 동생한테 문자 남긴 날이잖아요. 근데 하필 그날 딱 차를 넘겨받았다? 아니 뭐 수건 돌리기도 아니고 서로 지금 아니, 이름도 모르는 웬 여성의 차를 자기네들끼리 지금 서로 담보로 넘기고 또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대체 얼마를 빌려줬길래 외제차를 대신 받아? 이것도 조금. 이 회사 대표는 자신이 한 치의 거짓말도 보태지 않았다면서 형사님께 이런 걸 건넵니다. 그리고 이걸 보는 순간 형사님은 두 눈을 의심합니다. 차용증이네요. 차용증.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200만 원, 현금 600만 원과 계좌이체 6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로 벤 200, 차주, 채무자의 처형, 그 차량을 제공합니다. 이게 뭐야? 채무자의 처형? 돈을 빌린 사람이 차주의 매제라는 거예요? 같이 파출소로 신고로 왔던 여동생의 남편과 지금 이게 얽혀 있다는 거잖아요. 날짜가 2013년 6월 26일이에요. 여행 간다고 한 날 쓴 거잖아요. 아니 1,200만 원 때문에 지금 매제가 처형의 차를 넘겼다는 거예요? 네, 실종자의 매제가 차를 넘긴 거였습니다. 심지어 채무자가 벤츠를 끌고 왔길래
회사 대표가 중고로 직접 팔면 3천에서 4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차라리 직접 팔아서 빌린 돈을 갚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는데요. 괜찮다며 7월에 명의전 서류까지 준비해 주겠다 하곤 그냥 차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걸리는 거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돈을 빌린 당사자가 실종 여성이라면 매제가 대신 채무 해결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중요한 건 7월에 명의 이전 서류를 만들어서 오겠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걸 보면 곧 뭔가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아내가 언니에게 여행을 다녀오겠다라고 메시지를 받기 전에 이미 차는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CCTV에 찍힌 그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매제라면 매제의 개인 채무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렇다면 매제가 처형을 어떻게 하고 바로 처형차를 팔러 갔다는 거잖아요. 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언니인 척하고 가짜 메시지를, 문자를 보내고. 지금까지 나온 타임라인을 보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진짜로 이 매제가 처형을 어떻게 했다고 하면 처형차를 바로 처형했을까요? 왜냐면 이게 그러면 꼬리가 바로 잡힐 게 뻔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지. 혹시 가족들은 모르는 처형과 그 매제만의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매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들어봐야죠. 처형 실종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차 방문해 달라고 매제를 부르자 순순히 경찰서로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그 매제가 강력팀에 들어서는 순간 그간의 많은 것들 중에 딱 하나가 분명해집니다. 보자마자. 야, 이거 보자마자면은 덩치가 좀 있었나 보네요. 그랬을 수도 있지. 그렇지. 맞습니다. 그때 저희 형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키가 어림잡아도 190cm가 훌쩍 넘는 거구였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야, 그럼 진짜 이 매제가 채영한테 무슨 짓을 했다? 1,200만 원 때문에? 가족인데? 근데 저희가 CCTV를 찾아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지 자기는 처형의 차를 운전한 적이 없다며 딱 잡아댔습니다. 차키도 없는데 무슨 수로 차를 뭐냐고 하면서요. 야, 이거 완전 거짓말인데. 야, 지금 보면 여기 채권자한테 차를 넘긴 건 맞잖아요, 지금. 차용증이 있는데 CCTV에 찍혔고. 그렇죠. 그래서 실종된 처형의 차를 당신한테 샀다는 사람을 만났다. 차값으로 받은 송금 내역까지 모두 확인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그래서 CCTV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당신 맞잖아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형사님, 그 사실은 제가 회사를 때려쳤는데 그 집에서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생활비를 언제 주냐고 자꾸 닥달을 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처형 몰래 처형차를 담보 잡고 돈을 좀 빌려 썼습니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죠. 그쪽에선 빨리 차를 넘기든지 돈을 돌려달라고 막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오는데 그냥 아주 그냥 피가 마르더라고요. 근데 마침 처형이 또 여행을 갔다고 하길래 그냥 확 갖다 줘 버린 거예요. 처형이 여행 갔다 오면 잘 얘기해 보려고 했다고요. 근데 안 오니까 이거 뭐 잘못됐나 싶어갖고 그래서 모른 척 한 거예요. 의심받을까 봐서요. 그럼 진짜 집에서는 이 남자가 백수된 것을 몰랐던 거예요? 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도 처형이 소개를 시켜준 회사였는데 가족들 몰래 그만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매제가 살해 후 유기했을 것까지 예상했습니다. 실종자의 직접적인 생활 반응은 26일 남자친구와 오전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만 확실한 상황이거든요. 시신을 유기했다면 차량을 이용했을 걸로 추정했는데 당시 매제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올 때 본인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감식을 확보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야, 그럼 본인의 차로 처형의 시신을 유기했다. 그 매제차에서 뭐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트렁크에서 불쌍히 흐른 혈점과 다 쓴 탈취제 2명이 나왔습니다. 탈취제를 2병이나 쓴 것 보니 유기 직전에 시신이 이미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걸로 봤고요. 그때가 상당히 더운 여름이라 DNA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간을 더 지체했다가 사인 불명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도박을 해보기로 했죠. 그렇죠. 일단 사인이 안 밝혀질까 봐 거기까지 생각을 하신 거군요. 그렇지. 뭐라고 하신 겁니까? 진술실에 들어가자마자 증거 다 나왔어! 라고 던졌죠. 그랬더니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 차에서 혈은 다 나왔다고 하니까 자세를 확 고쳐 앉고서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자백했습니다. 야, 사건이 이렇게 된다고. 야, 이거 참. 장인어른 모시고 처갓집에서 같이 살던 처형을. 아,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도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범인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 대체 누구길래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지금부터 처형을 살해한 이 범인을 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도 꽤 있으셨을 텐데요. 정 씨는 2000년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처형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전 프로농구 선수 정 씨가 프로농구 선수였어? 아내 언니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 씨. 정 씨는 처형을 살해한 직후 처형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팔아 1,2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아, 저 이름하고 신상 공개 다 됐었어. 아니 프로농구 선수면은 그치 이름이랑 얼굴이 이미 다 공개가 됐겠구나. 정 씨는 농구로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 출신으로 국제 청소년 대회에서 단독으로 28점을 기록하면서 8강에까지 진출할 정도로 이 농구계에서 신인 유망주였습니다. 와. 그런데 대학에서도 또 프로 선수 시절에도 합숙이나 팀 훈련에 무단 이탈하면서 수차례 방출됐고요. 그러다가 2013년 처형 살인 사건으로 스포츠면이 아닌 사회면에 떡하니 다시 이름을 올립니다. 사건 발생 전날이죠. 25일 밤에 자매가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은 권리금 중에 일부를 아내에게 조금 더 달라고 했더니 처형이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살해를 결심하게 됐고요. 평소 처형이 자신을 무시해서 불만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5일 날 거절당하고 26일 날 바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네, 26일 아침에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선 후 집 인근 마트 주차장에서 처형을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외출한 게 맞는지 재차 확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처형을 목졸라 살해했다고 했고요. 시신을 개박한 후 가방에 담아 본인 차 트렁크에 이틀 동안
싣고 다니다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26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오전 시각까지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11시부터 여자친구의 답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 직전에 범행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를 넘기러 가는 길에 CCTV에 찍힌 게 낮 12시 27분. 그렇게 본다면 살해 후에 현장을 정리하고 시신을 또 본인 차에 실어놓고 그 과정까지가 너무 단시간에 이루어졌고요. 바로 차를 넘긴 걸로 봐서는 그건 우발이 아니라 상당 시간 계획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결국엔 돈 때문이잖아요. 꼭 평소에 무시를 당했다느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죠. 피해자분의 시신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찾았나요? 네, 찾았습니다. 집 인근 공원에 묻었다고 해서 바로 가봤는데 대충 묻었는지 흙더미 사이로 피해자의 발가락이 삐쭉 솟아 나와 있는 겁니다. 보니까 가방째 태우려고 했다가 가방이 살짝 녹으면서 그 사이로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던 거였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불이 확 번지자 누가 볼까봐 황급히 불을 껐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범행 이후 태연하게 평소처럼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모두 속이다가 아내가 언니의 걱정을 하면서 실종 신고를 하러 가야겠다고 하니 상황을 엿보러 같이 파출소에 동행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수사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차를 넘긴 남자에게 급히 전화해서 차를 폐차하거나 일단 덮개로 덮어두고 몰고 다니지 말라며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차만 숨기면 모든 게 다 들통나지 않고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다 갚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검찰에 구속되고 난 뒤에 정 씨가 형사님께 꼭 할 말이 있다면서 연락을 해옵니다. 검찰 구속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뭘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형을 살해한 건 아내의 부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뭐야? 내가 바로 정 씨의 이 황당한 주장 때문에 피해자의 동생인 아내가 살아생 전 언니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샅샅이 수사를 받아야 했고요. 거짓말 탐지기까지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정 씨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양육비를 요구하자 거짓으로 아내까지 범행에 끌어들이려 했던 거였습니다. 야, 어떻게 아내까지 끌어들 수가 있냐. 그러니까 언니만 죽인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다 정신을 죽여버린 거고 그 삶을 다 죽인 거야, 정말로. 동생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이 자기 언니를 없앤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또 그 언니를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이 돼버려서 조사를 받고 거짓말 탐지기라고. 자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인에게. 와,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최종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